이제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커먼즈의 재구성, 우정의 정착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오디언스들은 이제 물론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상당히 우리가 전통적인 인문학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좀 큰 거대담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막 큰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더 커요. 이제 이건 진짜 비욘드야. 저 자연 환경으로 인간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 소개를 안 했네요. 인하대학 영문과의 박혜영 교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관심은 생태, 뭐 여성 페미니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연구를 좀 해왔고 오늘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과 좀 다른 관점에서 문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발표 제목이 Between and Beyond였던 것 같아요. 사이와 너머인데 저는 비하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빙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복원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명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같이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뛰어난 소수가 뭔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를 가두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 지구를 탈출해서 뭔가 저 먼 우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문명의 목표인지, 아니면 이 지구 안에서 이 지구를 오이코스로 생각하고 이 지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것인가를 도모하는 것이 진짜 문명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했지만 사실 글로벌 워밍입니다.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먼즈인데요. 커먼즈는 아마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정의 정치학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우정은 뛰어난 엘리트, 이미 덕을 갖춘 키케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덕을 갖춘 두 뛰어난 남성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학문을 교류하고 지성을 닦고 덕을 쌓는 그런 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로서의 우정입니다. 그 커먼즈의 가장 중심은 젠더가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고 자연을 돌보면서 오이코스를 잘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오이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함으로써 그 오이코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목은 우정의 정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했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정의 정치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뭐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 첫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The Dawn of Man이라고 해서 원래는 인류의 새벽인데 제가 문명의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유인원들이 뼈다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노리스라고 하는 그 어떤 다른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 뼈다귀를 가지고 다른 유인원들, 도구를 사용할지 모르는 유인원들을 다 죽이고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뼈다귀를 하늘로 던지는데 이것이 날아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됩니다. 약 400만 년을 뛰어넘어서 스탠리 큐브릭은 우리가 도구를 처음 사용했던 그날부터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띄워서 우주에 우리를 내보내는 이 발전까지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스탠리 큐브릭이 이거를 비판적으로 하려고 사용한 거긴 하지만 이 최초의 유인원이었던 문워처, 이건 소설에는 이제 이 유인원 이름이 나오는데요. 얘가 들었던 그 뼈다귀의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뼈다귀의 용도는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류가 문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패권해서 이기고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진짜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도구는 뼈다귀였을까? 아니면 베이비 슬링이었을까? 아기를 업는 포대기. 그렇죠? 만약에 이 영화에는 보면 여자 피메일 침팬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아기도 등장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초의 뼈다귀가 살상용 무기였고 아기를 업는 포대기가 아니었다는 걸 전제한다면 지금의 인류는 여기까지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최초의 도구는 무기였을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지금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톤에이지부터 얘기하는데 스톤에이지에서 이거는 이제 오일 램프인데요. 보통 스톤에이지 유물을 보시면 다 그 사냥용으로 뾰족한 이렇게 다 이렇게 찌르는 창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스톤에이지에도 그렇지 않은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것이 별로 주목받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스톤에이지에 앞서서 또 다른 300만 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학자들이 보타닉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식물 채집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인류의 문명이 스톤에이지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스톤에이지에 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톤에이지를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로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식물 채집 시대가 스톤에이지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인류를 보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엘리자베스 피셔 같은 여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창조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여성이 만든 창조물이 사회를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는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책에서 보타닉 에이지라는 얘기를 물론 이 제목 자체는 맨 밑에 있는 딘 포크가 만든 책의 제목이긴 한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스톤에이지부터 문명이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캐리어 백 시어리를 얘기합니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성들이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창조물 덕분이었다. 하나는 아이를 업거나 아니면 물건을 담아두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들고 올 수 있는 캐리어 백이 있었다. 물론 이거 다 식물로 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가설은 아닌 것이 여러 문화 인류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최초의 발명품은 채집을 위한 용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냐 무기냐에서 우리가 갈리는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발명한 창조물이 무기였을까 아니면 그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창이었는가 그릇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이 우리 문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대 문명은 창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발명한 것이 그릇이었다라고 하면 다 같이 나눠 먹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아기를 안기 위한 식물성 주머니 포대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영웅의 창이 아니라 삶을 담아오는 용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동물을 가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성도 소유물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타닉 에이지가 있었다는 이 사실에서 스톤 에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식의 삶을 형성하고 왔고 그 삶의 토대가, 삶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토대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멸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과 소비거든요. 생산과 소비. 어떻게 빠르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이고 이거 어떻게 빠르게 소비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관건인데 이런 이코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돌봄으로 가자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말고 제3의 다른 뭐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정의 정치학이라고 했지만 우정이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정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독으로 살 수 있고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뭔가가 된다면 굳이 누구랑 같이 살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우정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침팬지 피메일이거든요. 침팬지 피메일이 여기서 지금 이제 자고 있는데 우간다. 요게 실제로 이 침팬지가 만든 침대입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침대를 풀로 만든 침대. 근데 보타닉 에이지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동굴에서 자는 거랑 나무 위에서 자는 거랑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자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아까 앞에서 여기 제가 설명하지 않은 딘 포크라는 이 사람 책에 보면 나오는데 나무 위에서 자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뇌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에서 이렇게 자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이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는, 가족끼리 나눠 먹든지 동족끼리 먹든지 이렇게 나눠 먹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피메일의 이 편안한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숙면을 취하고 새끼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오이코스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큰 편견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서양 문화는 철학이나 뭐 모든 걸 통해서 항상 폴리스 위주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폴리스 민주주의는 얘기하지만 오이코스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이코스는 없었던 것처럼 내지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폴리스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이코스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나 아렌트 같은 유명한 여성 철학자, 정치 사상가가 휴먼 컨디션이라고 하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폴리스와 오이코스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에 폴리스야말로 인간의 액션, 정치적인 행위, 자유를 그야말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공론의 장이자 민주주의의 장이자 가장 훌륭한, 가장 뒤성적인, 가장 인류 문명의 아름다운 어떤 터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반대로 오이코스는 생물학적인 생존 노동을 위해서만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이런 거죠. 아이를 돌보고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고 예를 들면 노예들도 같이 뭐 부대 껴야 되고 이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한나 아렌트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은 고대 폴리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오는 서구 철학의 아버지들이 항상 주장했던 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리스가 가장 최고고 오이코스는 그냥 폴리스를 위한 빙하의 그냥 뭐 밑바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오이코스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노동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노예에 가까운 삶이고 따라서 이런 식의 사적 영역은 박탈된 뭔가 민주주의라든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권리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자기의 뭐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박탈된 가부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의 명령과 남성의 예를 들면 뭐 무력이라든가 이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용되는 것이고 노예는 예를 들면 폭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오이코스는 실제로는 거대한 자급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핵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라고 하면은 뭐 가깝게는 직계 가족도 있었지만 친인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인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하인이 뭐 집안에 있는 하인이 1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노예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조금 그냥 미들 클래스인 경우에도 대부분 포도밭이나 올리브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경작해주는 농부라던가 이런 존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거대한 자급 공동체적 성격이 있었는데 이거의 실질적 관리자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도 약간 오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정치권이야말로 진짜 지구의 가장 훌륭한 권리고 경제권 갖는 건 이건 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찌질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권,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표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디 전쟁을 결정하는 권리라든가 민회를 간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억압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억압적이었죠. 당연히 가부장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심했기 때문에 억압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100% 그렇게 억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간의 경제 경영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주도권을 물론 법적인 권리는 남성의 그 남편의 권리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한 거예요. CEO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디세우스가 20년간 나가 있을 때 페넬로페가 그 오이코스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반대로 클라임네스트라 같은 경우는 오이코스를 어떻게 망쳤는가. 그러니까
정부를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어떻게 오이코스를 망쳤는가 이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실질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이 오이코스야말로 호혜성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문화로 제니아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 제니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낯선 타자를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타자를. 그래서 타자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환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적대를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아시겠지만 호스피텔러티라든가 호스틸러티, 적대와 환대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둘 다 어원이 누구를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feed에서 나온 거, 먹이다, 음식을 주다. 그러니까 환대라는 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적대는 뭐냐면 반대로 냉동실에 왜 오래된 거 있잖아. 6개월 기한, 유통기한 지나고 막 이런 거 꺼내다가 그냥 한 번에 요리 쫙 해가지고 이런 거지 적대. 옛날 같으면 독을 넣거나 이런 게 다 적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제니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의 중요한 문화였고 실제로 오디세우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니아 문화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실제로 제니아 문화가 이루어졌던 공간은 폴리스가 아니고 오이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어떤 식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어떤 식으로 손님을 환대할 것인가라는 이런 식의 아름다운 컬처가 이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이코스야말로 공동체와 폴리스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 영역을 여성들이 관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아니 여성들이 정치적 투표권도 없었는데 뭐 집에서 예를 들면 살림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고 좋은 거라고 그게 우리가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회로하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할머니 어떻게 하면 저도 할머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나 간단하다. 내가 팁을 알려줄게. 너는 자잘한 것들은 자잘하고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네가 결정하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들은 다 남편한테 결정권을 넘기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그러면 할머니는 어떤 걸 주로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자잘한 거 다 한다니까. 애를 몇 명을 낳을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집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이사는 언제 할지, 그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불릴지 뭐 이런 거 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너무 놀라서 그럼 할아버지가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엄청난 일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좀 전에 발표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라던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 이런 건 다 남편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건 남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 간의 살림을 하면 된다. 그게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지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치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이코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좀 약간 멀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들 왜 멀어졌을까를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오이코스가 각각 개개인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보든지라고 할 수 있는 오이코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유명한 책이죠. 크세노폰의 오이코노미쿠스라는 책인데 저는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만 히라보 뭐 이게 다 안 돼서 내가 책 하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이스쿠마코스라고 하는 당시 아테네 부자를 만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이게 가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니네 집은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행복하고 가정을 잘 꾸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아니고 사실 내 부인이 하는 거다. 내 부인 아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아내가 집안 경영을 잘못하면 우리는 다 쫄망하는데 내 아내가 다행히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아내가 지혜로워서 오이코스를 잘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따 경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는요 식량을 생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리브라던가 이런 포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의류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텍스타일. 이게 텍스타일을 직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페넬로페도 직조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노예 노동이 있었고요. 재산 보존에 관련한 독립적인 생태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세노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스마코마코스의 입을 빌어서 아내는 마치 여왕벌과 같다라고 하면서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비록 법적인 주권은 나지만 그러나 실질적 경영자는 아내다. 그래서 이 아내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여러 명의 하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인을 관리할 건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그다음에 살림살이를 저장, 관리, 분배, 배치, 재생산. 이게 완전히 기업 경영입니다. 이 오이코스 규모가 커지면요, 이 여성들이 엄청 바빴을 거예요. 이게 뭐 한가롭게 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오이코스는 화폐를 증식하는 곳이 아니고요, 생명 돌봄과 자원의 호혜적 분배의 장소였다라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크세노폰이 오이코노미쿠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간의 경영, 간의 경제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이코스 여성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 중에 하나가 직조였어요. 직조, 텍스타일인데 사실은 이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텍스타일 폴리틱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텍스타일 정치학, 뭐 내지는 이게 더 나가면 텍스트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텍스트나 텍스타일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텍스트 하면 이게 다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는 또 포도밭 1항을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쭉쭉쭉 되는 거예요. 사실 어원을 따져보면은. 근데 이 직조가 당시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활동이었습니다. 교환 가치도 컸고요. 더 중요한 건 가문의 부와 명예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오디세아 읽을 때 페넬로페가 그 3년간 시를 떴다가 풀렀다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배짝이, 우리 생각 요만한 배짝이 하는데 어떻게 그 3년의 시간을 끌었을까? 그리고 구원자들이 그렇게 풀렀다 하는 걸 왜 몰랐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스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가문의 부와 명예를 척도하기 때문에 적어도 페넬로페,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가문 정도가 되면요, 시아버지 수위를 뜨는데, 시아버지는 더구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의 명분은 그거죠. 내가 시집을 가더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수위까지 다 짜놓고 가는 훌륭한 여성이었다. 내가 이 오이코스를 위해서 내 노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고 가고 싶다, 이런 건데, 이 방이 이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장소에서 짜는 겁니다. 이게 기나이케움이라는 여성의 장소가 있는데, 이 여성의 장소에서 여성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분명히 아침에는 이게 된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원래대로 돼 있고 왜 그러지라고 궁금은 했지만,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 직접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장소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예가 알려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3년이나 끌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오디세우스 같은 가문이면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큰 텍스타일을 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손수건 정도 짜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 수의라고 해서 수의 정도만, 신체 정도만 짜는 게 아니고 가문을 빛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수의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을 잡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직조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들이 이 직조 활동을 했고요. 여성 노예나 하녀들도 같이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선물 교환 가치도 컸지만 상당히 시장에서 아고라에서 가서 팔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물론 그때 그 돈을 돈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이 여성의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남편의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대부분 간의 경제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질적 권한을 여성들이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성들만의 축제가 있었는데, 테스모포리아랑 할로아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테스모포리아는 매년 하는 축제였고요. 3일간 하는데, 이건 참 신기하게도 집 밖에 있는 어떤 성소 같은 것을 마련해놓고 거기 가서 일종의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건데 기혼 여성만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뭐 짐작하시는 대로 농경과 출산의 신을 기원하는 풍요제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3일간 여기 가서 먹고 놀고 떠들기 때문에 엄청 음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망을 발산하는 이런 형태를 띄었고요. 할로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열리는 여성만의 파격적인 풍요제였는데, 이거는 디오니소스도 같이 숭배했기 때문에 술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할로아 축제의 경비를 남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경비만 되고 빠집니다.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여성들이 모여서 했던 축제입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디오니소스 풍요제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 알로아 페스티벌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성들만 이렇게
이 술 먹고 다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건 뭐 아시겠죠? 풍요제이기 때문에 남성의 남근을 위한 건데 이런 식의 이런 남근을 모방한 빵을 먹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남근을 놓고 그렇게 음란한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보통 때는 억압적이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권리가 여성들한테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권리라는 것이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들이 오이코스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뭐 무너지고 어떻게 그 중세 같은 경우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커먼즈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커먼즈는 사실은 고대 켈트 시대부터 있었던 관습적인 복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먼즈라고 하는 공유지가 있는 거죠. 마을마다 공유지가 있어서 사유지가 아닌 시대니까 그 공유지에서 번갈아 가면서 양을 키우거나 뭐 돼지를 치거나 뭐 땔감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커먼즈, 커머닝, 그다음에 제가 이거 옳은데 잘못 유로했는데 커머닝, 그다음에 커머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습법이에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관습법의 국가잖아요. 관습법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커먼즈가 마을마다 다 있었거든요. 마을마다 있었는데 이 커먼즈에 우리가 보통 공유지의 비극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1순위. 호라비? 아닙니다. 1순위는 애 딸린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딸린 과부는 무조건 그 커먼드를 제일 먼저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혼자 사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관습법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 커먼드에 가서 커먼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이 권리는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준 게 아니고요. 물론 켈트 시대부터 내려온 복지긴 했지만 사실은 1215년에 존 왕이 러미나드 그 들판에서 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하게 되는데 마그나 카르타와 차터 오브 포리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헌장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삼림 헌장은 당연히 그랬고요.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사인해 준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는 인신의 우리가 몸의 신체에 구속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두 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칙들이 쭉쭉쭉 달리는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1순위가 뭐냐면 왕의 숲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권은 평민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이 돼 있고 그 평민들에서도 1순위는 애가 딸린 과부가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결국은 공유지가 있을 때 자유민의 정치적인 법적 권리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흔들릴까 하면은 지금 저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공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장소 뭐 모든 것이 다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법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금 커먼즈가 없기 때문이죠. 이 커먼즈를 사유로 바꾸는 개인의 재산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인클로저가 일어났을 때 이 1500년 후반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인클로저 일어났을 때 제일 강렬하게 반대했던 저항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여성들이 공유지에서 가장 많은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여성들이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저항을 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거기 주도자가 여성이에요. 레이디스 킹턴이에요. 여성이 여러분 이게 1580년 이럴 때 일어난 농민 저항 운동인데 그 앞장을 쓴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엄청난 여성의 인파워먼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앞장을 쓰면 문제가 뭐였냐면 왜 앞장을 섰냐면은 포수들이 이제 포를 쏘거나 활을 쏴야 되는데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명령을 내리면 이랬다는 거예요. 차마 여자는 못 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쏘겠는데 어떻게 여자를 우리가 쏠 수가 차마 여성은 못 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인클로저로 인해서 다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커먼즈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유주의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공유주는 사라지고 점점 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경제 문화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거기서 나온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The Taming of the Scold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Common Scold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이 Common Scold는 뭐냐면은 이렇게 입에다가 재갈을 쇠로 된 이 틀을 씌우는 건데 이게 1900년 초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씌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커먼 스콜드라는 게 뭐냐면은 공중의 법을 어긴 여성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인클로저 때 저항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지주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니까 쉽게 우리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죄다라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블라블라블라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하면 이것은 여성 농민이 공공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거나 이웃과 불화를 일으킨 여성들은 커먼 스콜드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지주가 고발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거는 공공의 질서를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잔소리꾼용 불례를 씌웁니다. 브리드를 씌우는데 놀랍게도 이 커먼 스콜드라는 법은 여성에게만 적용됐던 범죄예요. 남성들은 커먼 스콜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아무리 싸워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여성들은 잔소리가 많다, 심하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 아유 저 입에다 뭘 좀 채워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걸로 쭉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실제로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고 실제로 법 처벌이 일어났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The Taming of the Shrew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유명한 희곡을 쓰는데 여기서 슈루가 당시에 스콜드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볼 때는 말괄량이 여자가 개구장이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성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고 예를 들면 따라다니면서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했던 그런 법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서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경제문화 공동체가 소멸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끼리 모여서 블라블라 하고 남편 욕을 하고 예를 들면 뭔가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모이면 다 커먼 스콜드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커먼즈의 붕괴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문화 공동체도 같이 붕괴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여성의 우정 공동체가 어떻게 소멸됐는가인데 가십이라는 단어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십거리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은 가십이라고 하면 무슨 소문이라던가 호황한 얘기라던가 남의 뒷담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십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종교적인 가족입니다. God sibling이었어요. 신의 친척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Godfather, Godmother가 모두 해당됐습니다. 대부와 대모가 전부 가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십은 누구니? 하면 저 아버지 대부 대모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십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남성도 여기 해당됐다는 거예요. 여성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랬는데 이것이 점차 산모를 돕고 연대하던 친한 여성 동료나 친구들을 지칭하는 말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5, 16세기는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처럼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여성들만의 조산당에 가서 자기 마을에서 아이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성과 같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같이 그러니까 숙박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연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 욕도 하고 예를 들면 온갖 욕을 하는 거죠. 왕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블라블라 떠들면서 한 며칠을 같이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동료들을 가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이런 식의 산모를 돕던 조산원으로서 여성은 17세기 마녀 사냥과 함께 이 직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남성 의료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을 남성이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단어는 쓸데없는 소문이나 수다라고 하는 말로 비하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조차도 등장하지 않고 여성이 하는 쓸데없는 말, 사람은 사라지고요. 말이라는 단어로 포커스가 되면서 앞에서 보여드린 커먼 스콜드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블라블라블라 말이 많다. 잔소리가 많다. 이런 식의 어떤 여성에 대한 독특한 비하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십입니다. 그래서 여성 공동체가 사라진 겁니다. 오이코스의 토대를 뒀던 그리고 여성들끼리 연대에 기반했던 새로운 생명을 돌보고 자연을 돌봤던 이런 식의 여성들만의 공동체적인 문화가 커먼즈의 소멸,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전문 의료진의 등장, 그 다음에 17세기에 있었던 광범위한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의 잔혹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파르게 파괴가 되고 사실은 물리적으로 파괴를 시킨 겁니다. 파괴가 되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있었던 The King's Tool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내셔널 브리티시 아카이브에 있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여성을 여기 앉혀놓고요.
이 여성이 이제 커먼 스콜드로 이제 그 걸리면 입에 자갈을 치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넣었다가 하면 이 여성이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죠, 그렇죠? 다시 빼기도 하고 이것이 더 확대된 것이 이제 마녀 사냥에서 마녀 재판에서 마녀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일종의 고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여성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이 간의 경제를 그야말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돌보던 그런 영역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사노동,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로 그 성별 노동분업에 입각한 아주 제한된 형태의 고립적인 가사노동 형태로 여성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문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이 빙산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명의 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러나 그 문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가, 누구를 우리가 배제했는가, 누가 타자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 식민지와 자연입니다. 특히 여성 식민지 자연을 어떻게 보면 같이 묶던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여성의 위치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식민지는 많이 해방됐다고 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자연, 특히 동물, 식물 이런 식의 대멸종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금 전례 없이 보기 드물게 가파르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종의 대멸종이 가파르게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미 1.5도를 넘었거든요. 올여름도 가장 최악의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강의 들어서 느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AI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그러나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그게 삼성전자의 그 이익이 삼성전자의 직원의 것이냐 했을 때 전혀 아닙니다. 이 지구의 자연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그 사회 거기에 따르는 그 부대 비용 내지는 치명적인 이런 부작용은 전 지구화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면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명의 타자들에서 보면 이 데카르트 이론은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아까 레스 코기탄스가 있고 그다음에 레스 엑스텐서가 있는데 인간은 사유하는 실체에 해당하고 예를 들면 물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구라든가 동물 같은 거 여기 전부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 여기 여성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동물 기계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실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17세기 마녀 사냥과 같은 때이고 공교롭게도 커먼드가 완전히 무너지던 때고 공교롭게도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때고 공교롭게도 식민주의가 시작되던 거나 다 맥이 같습니다. 이게 다 같은 시대에서 같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 소수의 엘리트 남성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기술 발전의 토대를 둔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둔 지구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이런 식의 문명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식의 히로이즘, 영웅주의적인 이런 문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병 안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툴리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회를 결국 마비시키는 식중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이 지구와 사회를 오염시킬 뿐이다. 우리가 이런 식의 히로이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 플러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에코페미니스트는 이런 식의 서구 문명의 이분법적 위계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위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성과 자연이 이 위계 때문에 결국은 전자는 훌륭하고 후자는 전부 열등한 것으로 억압과 착취와 지배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인식론이 우리 문명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아포칼립스적인 이런 식의 비주얼을 얘기할 정도까지 치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를 같은 구조적 억압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착취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만 타파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타파를 해야 된다. 다 같이 타파를 해야죠. 근데 다 타파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미 커먼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 타파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밥 먹는 게 훨씬 날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에코페미니즘을 소개시켜드리면 이코페미니즘은 이콜로지와 페미니즘이 합해진 개념인데요.
결국은 이제 여성 운동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파이를 똑같이 달라라고 하는 평등, 그러니까 권리 투쟁으로 상당히 이어져 왔는데 이코페미니즘은 우리는 썩은 파이를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생명체의 오이코스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생태적인 우정의 그물망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그물망이 자이노사이드, 여성을 죽이는 제도, 제노사이드, 인간을 서로 죽이는 제도, 그다음에 이코사이드, 자연을 죽이는 이런 식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만물이 서로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뭐죠, 서구와 비서구,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일한 오이코스라고 하는 제한된 지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각성을 하고 이 지구를 그러니까 동일한 그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앞에 시작하실 때 이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 무기냐 아니면 돌봄, 그러니까 아까 보타니즘 말씀도 하셨고 보타닉 에이지, 그런데 아까 그 유인원 보여주시면서 그 유인원이 이제 침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피메일 유인원만 침대를 만드는지 아니 모든 유인원이 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살려면 뭔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베이비슬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를 운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캐리어로 이제 곡식이나 아니면 곡식은 이미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한다는 전제지만 그 이전에 수렵 채취를 할 때 뭔가를 운반하기 위해서 손만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를 담을 거리를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주머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커다란 잎을 사용해서 뭐 물을 옮긴다던가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석기 시대까지도 이어졌을 거거든요. 지금도 왜 바나나 잎 가지고 뭐 접시로 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성적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자들이 하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상징성이 너무 와전이 돼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뼈다귀하고 그 다음에 슬링, 사실은 그릇과 이 뭐죠? 아까 창이나 화살촉이나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실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펠릭인 상징과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 그 다음에 여성성이라는 거 굉장히 오래된 상징인데 물론 그거는 우리의 문화인류학적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상징이겠죠. 그렇지만 최초의 어떤 보타닉 에이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무기를 사용하는 건 남자고 네, 네, 이게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게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그러니까 먼 과거를 볼 때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 얘기냐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 오이코스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먼 과거예요. 고대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의 스톤에이지라든가 그 이전의 보타닉 에이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일이 달랐습니다. different. 그러니까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 뭐죠? 나뭇가지로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가지를 꺾어 오는 건 아마도 매일 수컷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이 폴리스에서 제가 아까 폴리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폴리스에서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폴리스에서 했던 건 전쟁을 참여한다거나 뭔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뭔가 그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일을 했고 여성들은 그 전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일을 한 겁니다. 이 둘의 일이 성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타닉 에이지에서 마찬가지 성격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성들이 이걸 했다고 우리가 상징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공과 사의 분리에서 오는 가사 노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일터와 집이 가정의 분리잖아요. 오이코스는 그렇지 않았고, 오이코스는 일터이다 동시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와 집터와 모든 것이 일치되었던 어떤 그런 자국 공동체에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일터와 집터가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분리되면서 일터로 나간 남성의 노동은 가치가 있어서 임금 노동으로 측정을 받았고, 집에 남은 여성들의 그 노동은 더 이상 오이코스 성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성별 노동 분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단지 내가 피메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가사일을 했던 겁니다. 이 노동은 굉장히 고립적이었고 자본 집약적이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착취적이었고, 여성이 자아를 어떻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향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과 우리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의 가사 노동의 성격의 차이를 상당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십 갖고도 말씀드렸지만, 가십이 원래 남자 여자 다 해당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이제 한 15, 16세기 오면서 여성들이 산모를 중심으로 노동이 됐고, 근데 여전히 셰익스피어 시대까지만 해도 남성 친구, 술 친구한테 가십이란 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다만 이것이 그때의 그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기를 도와주던 그때의 노동과 지금 예를 들면 여성들이 지금의 출산 노동, 지금의 출산 레이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은 연대해서 도와줄 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문가 의사한테 가서 해야 되고, 동시에 남편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보기도 하는 그런 노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전근대 시대의 여성의 노동이라든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이미 성별 노동 분업이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겪었고, 거기서 여성이 얼마나 고립되고 억압되고 착취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그렇게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립시켜서는 전체적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축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물론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고도로 여성을 이용해 먹기 위한 수작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건 또 다르게 얘기해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한 공동체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와 그걸 주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지금 현대에서 남성이 월급을 받아서 여성한테 주고, 아니면 뭐 자기가 사갖고 오고, 여성이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서 애를 키우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의 산업사회 이후의 가사노동은 연대할 필요가 없는 노동입니다. 연대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여성이 단독자로 자기가 애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다 벌어다 주면 더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못 벌어다 주면 그야말로 애 키우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과거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아라든가 이 모든 일들이 여성들끼리 연대와 공동 책임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침대를 만들고 베이비스링을 만들고 이런 게 다 여자들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반대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를 여성 피메일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가지를 꺾어 온다던가, 예를 들면 장소를 봐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컷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성 남녀의 어떤 성 역할이 분명히 다르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임 전에는 여성들이 계속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노동의 그 어떤 성격이 제한적일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베이비슬링을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기와 보따리, 캐리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쪽 거는 전부 다 이게 여성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징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커먼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연대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사람들, 근데 억압받는 사람들이 항상 여성이다, 이것도 지금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문명 이전에는 여성들이 억압받지 않았을, 상대적으로 훨씬 이 주권을 가졌을 것이라는 이제 인류학적인 뭐 연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이코스 이야기하는 게 사실 문명 시작에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라는 자체가 상당히 폴리스라는 고도화된 문명권인데 그 이야기와 그 전 이야기를 섞어버리는 게 사실 약간 저는 그 라인이 앞에 그러니까 불편하죠.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시작을 한 그 부분이 너무 이분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해는 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왜 만들었는지는. 근데 그것에 토대를 두고 계속 이야기를 쌓아갈 때 오히려 저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던 사람이고 여성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이 어떤 논리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 것이지요. 이해했습니다. 커먼스의 붕괴하고 뭐 자본주의적 성별 분업의 확립 그리고 뭐 위계의 성립 이런 게 다 이제 식민주의까지 유연이건 필연이건 이게 다 일치한다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렸는지 뭐가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커머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머닝을 해야 되는데 에코페미니즘이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뭐 분배 페미니즘 같으면은 뭐 혹은 인정 페미니즘 같으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대안 정책화가 가능한데 에코페미니즘이 그 이전에 어떤 돌봄 이거를 다시 커머닝 한다 그럴 때 뭐 썩은 파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일을 새롭게 네, 만들죠. 파일을 새롭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럴 때 도대체 그게 뭘 하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실현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어떤 액션을 택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전환하기 어렵죠.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AI 발전 속도도 못 잡는데 얼마 전에 그 레오 교황께서 AI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전쟁에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윤리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하셨던데 옛날같이 교황이 아우라가 있으면 우리가 옛날 같은 종교 국가 체제 같으면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다 스탑하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콧방귀도 안 낄걸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완전 세속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아우라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I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거고 그것이 군사적으로 쓰이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공장에서 쓰이든 산업에서 쓰이든 어디서 쓰이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인간적인 리미트에 갇혀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리미트를 뛰어넘자라는 이에서는 동일한 목적입니다. 생산에 쓰이던 뭐 무기에 쓰이든 어디에 쓰이든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리미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에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고금 동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윌리엄 예이츠가 얘기했는데 컨트롤을 할 줄 모르면 그건 문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문명은 컨트롤을 못 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우리 내면의 욕망을 아무도 컨트롤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생산 소비 말고 돌봄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돌봄으로 과연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에코페미니즘을 전환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전환이 안 되죠. 물론 당연히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기술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지는 싸움인데 계속 얘기해서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에코페미니즘에서는 레디컬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를 스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더레이트한 여성들은 AI 발전 이런 위원회 여성들의 일부 포션을 달라. 그러니까 환경적 관점에서 환경과 젠더 관점을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여성들을 거기에 넣어달라라던가 여러 가지 국가 커미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커미티에 여성들 특히 환경과 젠더적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여성들을 넣어달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식수대 같은 거를 공용 식수대, 커먼즈를 곳곳에 만들기 위해서 커먼즈 키친이라든가 커먼즈 뭐 이렇게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적인 어떤 누구나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거의 복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좀 해주는 신용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전환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 방법이 있다면 인문학이 정말 이제 좀 더 나서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구가 리미트하단, 지구는 바이오잖아요. 모든 바이오는 리미트가 있습니다. 무한히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본은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커집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이게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바이오스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 자신도 생명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마구 착취하는 동물도 생명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리미트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리미트를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 문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강연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보통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뭔가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분 하에서 어쨌든 여성도 어떤 에이전시를 가진 존재인데 피해자성으로만 논하기에는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담론 안에서, 그리고 또 뭔가 타자화됐던 많은 것들의 담론 안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증명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역사 안에서, 그리고 혹은 지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타자화된 사람들이 어떤 에이전시를 가지고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각이 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약간 도를 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게 그 카톨릭 고대 있고 옛날 종교 제에서 카톨릭 제에서 오스쿨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화의 키스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키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약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실제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지주와 노예가 바깥에서는 키스를 못 하지만 처치 안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그 오스큘룸을 할 때, 성찬제를 할 때 커뮤니언이잖아, 성찬이. 같이 빵을 먹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실제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를 한다는 건 우리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남녀 간의 키스는 우린 성희롱이고, 여자가끼리 만약 키스를 했으면 이거는 레즈비언이즘이고 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친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약하잖아요. 인간의 취약성을 친밀성으로 우리가 그걸 메꿀 수가 있는데, 그 친밀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섹슈얼 인티머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넌 섹슈얼 인티머시를 상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적이지 않은 남남이나 여여 간의 만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만졌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non-sexual behavior of intimacy를 피지컬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권리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관계에서 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우리가 강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는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져요. 이게 무슨 근데 그럼 아무도 안 만지면 이게 또 그럼 굉장히 뭔가 또 평화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면으로는 다들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고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티미트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피지컬 컨택을 시도하면 그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너무 딜레마틱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결혼한 관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에브리바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손도 못 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실제로는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에서 사실은 피지컬 컨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키스 오브 피스처럼, 평화의 키스처럼 모든 존재는 그게 필요한데, 피지컬 컨택이 필요한데 외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피지컬 컨택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섹슈얼한 걸로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사고가 굉장히 제한돼서 인간의 신체적 행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얘기 처음에 이 좋았던 그 시절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지? 이런 실천적으로 뭐를 해야지? 나는 뭐를 해야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마지막에 너무 그 에코 페미니즘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뭐가 있을지 제가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먼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학자들도 그러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은퇴한 그 학자 우찌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토에다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은 합기도 사범인데 자기 도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매월 그 동네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그러고 끝나면 밥 먹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커먼스를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식인데 하여간 그런 걸 보면서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당장 우리 개인적인 단위 아니면은 조그만 단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부활하는 그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질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나 개인부터 집에서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좀 말씀해. 네. 그러니까 커먼즈라는 것이 이제 원래 커먼즈는 공유지 물질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서브스텐스가 있는 거죠. 피지컬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그 땅이 다 사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국가 공유지 말고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유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공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나는 비록 집은 없고 뭐 밭도 없지만 여기 가서 땅을 내가 좀 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도시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뭐 겨우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 같은 거죠.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공동 타가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마을마다 조그만 그러니까 도시에서 조그만 뭐 키친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 주방을 해서 뭐 관악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신청만 하면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형태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 농촌 같은 경우는 토종 씨앗 보존하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 농민들이 커먼즈를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종 씨앗 보존하기라던가 아니면 돈을 좀 내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거 대표적인 커먼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내서 뭔가 이렇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하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엄청 불가치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꼭 에코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공유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커먼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죠 카피 레프트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저작권을 오픈한다던가 자기가 개발한 소스를 오픈한다던가 뭐 커먼즈 디지털에서 같이 디지털 내에서라도 인티머시 친밀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생각에 커먼즈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함께살이거든요. 함께살이. 근데 함께살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컴패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컴패니언이 빵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솔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하는 건데 그거가 잘하기가 힘듭니다. 생각보다. 같이 기분 좋게 밥 먹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분 좋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트라이 해보세요. 아내랑 1시간 기분 좋게 서로 얘기해보기. 그래서 얘기해서 아내가 당신이랑 얘기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는 친절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컴파니언으로서 빠니온 같이 빵을 먹는 존재에게 내가 친밀하게 대해주기, 친절하게 대해주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존중해주기 이런 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커먼드를 랭귀지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도. 네.